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미심쩍게 플랫폼 노동이 그렇게 확대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두 분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2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쌤, 어때요? 이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네,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 플랫폼 노동이 네. 사실은 노동자가 기존에 하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네네. 노동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네. 따라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 기왕에도 좀 허술했던 네. 노동자 보호 규정이 사실 더 무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가 아니게 되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타다가도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타다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여부를 이제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애초부터 사실 이제 불법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사실 불법이 아니고 편법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네. 예, 택시 면허도 없는 사업자가 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11인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무슨 뭐 파견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편법 조항을 예외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네. 정부가 타다를 허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허용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명분이 이른바 그 혁신성장, 혁신적인 사업이다. 이런 명분이 있었던 거고 결국 혁신이라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타다가 디지털 플랫폼 앱을 이용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방식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부에 택시면을 취득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편법을 동원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불법 파견 소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 불법 파견 소지가 매우 높은데도 플랫폼 비즈니스다, 뭐 혁신적 기술이다 이렇게 과대 포장해서 이렇게 지금 사실 진출해 있는 상태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그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불법 파견을 우리가 옛날에 또 한번 몇 번 옛날 우리 파리바게트 하면서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타다가 운전자를 쓰는 형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파견 업체가 어떤 고용 관계를 맺은 노동자를 두고 이 노동자를 타다에 파견하는 이제 파견 노동자를 쓰는 방식이 한 가지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운전자가 그 어떤 고용 관계 없이 어떤 파견 업체하고 고용 관계 맺지 않고 그냥 개인 사업자로 와서 운전을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저는 후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사업 시작 초기에는 개인 사업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와서 이제 타다에 와서 이제 앱을 받고 들어와서 이제 운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업체가 파견하는 파견 노동자의 비중이 10%에 이제 이르게 되었답니다. 아, 많지는 않네요. 네, 많지는 않은데 점점 늘 가능성이 높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르면 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은 파견법에 따라서 파견이 금지된 업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타다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라고 규정하게 된다면 타다의 파견 노동자 고용은 불법 파견인 거죠. 그렇게 되네요. 네. 근데 이제 타다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가 아니야라고 이제 맞받아치고 있는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 영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안 했죠. 그거 없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건데 원래 택시 업계하고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면허 획득을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던 게 문제가 된 데다가 이제 불법 파견 문제까지 두 가지가 이제 불거지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도 이 지금 검찰 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택시 업계 고발해서 그런 거예요. 고용노동부가 지금 조사하는 것도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택시 업계가 이거 불법 파견 아니냐라고 이제 항의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혁신사업 촉진 명분으로 이 규제 하나 하려고 하는 정부가 계속 그렇게 움직여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고발이 있으니까 조사는 하는데 이제 영업 규제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합니다. 그럼 규제하는 방향이 아니면 이걸 허용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거나 이렇게 될까요? 애초에 이 타다 영업 자체가 불법 편법인 건데 이걸 허용한 정부 논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뭐 현행법상 문제가 되면은 그게 법을 고쳐서라도 그걸 허용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불법이니까 이제 와가지고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타다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가 아니라고 해도 지금 이제 타다하고 그 운전자들의 관계 문제는 이 노동관계법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파견법이라는 게 저기 본 것처럼 이제 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업종 그 업종의 파견 노동자를 쓰는 걸 금지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방식으로 업종만 규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에 타다 파견 노동자들에 대해서 업무상 지휘 감독을 타다가 행사한다면 네네. 원래 파견 업체가 그러니까 행사하는 게 이제 정상인 거예요. 네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거 타다가 진짜 행사를 저 하는 파리바게트랑 거의 똑같은 거죠. 똑같은 예. 똑같은 거네요. 거죠. 예. 이거 그러니까 이 도급 관계를 위장한 거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역시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타다 운전자들은 타다 앱을 따라 가지고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 대기 장소 여기 있어라. 근무 시간은 여기서 몇 시간까지 일해야 된다. 또 승객이 그 서비스가 끝나고 나면 그 별점을 매기면서 평가를 해요. 네, 그리고 그 평가를 가지고 이 타다는 또 운전자들에 대해 인사 자료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사권까지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전형적으로 이제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 파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 운전자도 그러니까 파견 운전자뿐만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 운전자도 사용 지휘 관계 종속성에 따라 가지고는 노동자성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 고용해라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버가 지금 허용된 지역에서 운전자들이 끊임없이 노동자성 인정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타다 역시 이런 문제를 좀 피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사법부, 정부 이런 기관들이 이걸 뭐 규제하는 방향으로 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지는 않지만 법률적으로는 이게 계속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다 사례를 보면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결국 노동관계법상의 여러 규제들을 좀 피하고 우회하려는 그런 성격이 짙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삐딱이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네.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이나 휴가, 뭐 휴일 수당, 또 노조 결성 등등 해가지고 노동법상의 이런 권리와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용자로서는 또 이런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네. 자본이 노동을 참 지배하기 좋은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아까 좀 전에 이제 삐짜기님이 고객 평판 시스템 네, 별점 매긴다고 네. 했잖아요. 그게 참 너무나 간편한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알고리즘 관리를 통해서 노동자 통제를 강화하고 또 특별히 친절함이라든가 네. 수행 업무 상태에 대한 그 만족도를 고객 평가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경고도 할 수 있고 교육을 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 이제 안 써 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이 고도의 마침 발전한 기술을 통해서 노동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클라우드 플랫폼 노동에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이제 웹상에서 이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 결과에 대해서 원래 그 업무를 의뢰한 사람이 야 이거 업무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럼 지불을 거절하거나 네. 그 다음에 금액을 깎거나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노동자들이 일을 해놓고 제값을 못 받는 그런 일로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항상 노동자의 통제는 강화되어 왔죠. 더욱더 자본에 대해서 종속되어 왔고 디지털 기술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테스코의 물류창고에 보면 노동자들이 디지털 단말기를 팔에 이렇게 장착하고 있답니다. 그게 뭐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위치 정보, 움직임 정보, 행동 정보가 다 나오는 거죠. 제가 어느 위치에 계속 있는데 보니까 화장실에 있네. 저 화장실에 왜 저렇게 오래 앉아 있어?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고 안에 와이파이, 블루투스, 무선 테크와 다 연결해서 얘가 화장실을 몇 번 많이 갔으면 얘가 좀 이상하다. 정상적 업무 시간에 뭘 했는가. 또 그다음에 무슨 포장하는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 이런 걸 다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CCTV로 네. 모질라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CCTV가 아니고 자체 그냥 데이터가 짝짝짝 뽑히는 거죠. 네. 쳐다보는 시간도 자기들이 절약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2013년에 폭로된 바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거 끔찍해요, 진짜. 그런데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 이런 평가가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객관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럴 것 같긴 해요. 뭐 객관적 이게 데이터다. 합리적이다, 뭐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스태티스틱스 통계다. 네네. 뭐 정보다 이렇게 뭐 객관적인 근거로 수치로 이제 적용을 하겠죠. 기업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문제는 이제 그 수치가 객관적이라고 해서 노동 강화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화장실에 내분 관계 공정한 수치라고 해서 그걸 갖고 노동자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그 2017년에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자 그룹은 말이죠.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연구해봤어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이제 에어비앤비 플랫폼이 있고 네. 집을 이제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집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집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원래 신청을 하잖아요. 이걸 이제 쓰겠다. 네네. 근데 이제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저 집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쓰겠다고 딱 했을 때 이름을 딱 보고 이름이 뭔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즉 네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흑인이죠. 네네.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것 같으면 임대를 거절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16% 거절률이 더 높다. 이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어요. 흑인들이 성이 보통 킹이라든가 네네. 뭐 이런 식의 특별한 흑인들이 많이 쓰는 성이 있어요. 또는 이름도 있고요. 이런 거 갖고 보는 거죠. 또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도 옛날에 이제 해외 이제 배낭여행을 다닐 때 유럽에서 몇 번 거절당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동양인이 싫은 거지. 어. 네, 그래서 내가 이유를 물은 적도 있어요 한 번은.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그냥 뭐 싫대. 이유가 없어.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는 바다는 줄였는데 네. 목욕탕이 더러워졌다. 예전보다 머리칼이 더 많다. 이러면서 나한테 막 나한테 이제 시비를 걸더라고. 머리털 왜 빠졌어? 근데 마침 내가 그날과 그 전날 샤워를 안 했어. 그래서 이걸 그래. 갖고 제가 증거하는데 내가 안 했다 그래갖고 내가 대판 싸워갖고 내가 항의하라고 막 싸운 적이 있는데 항의를 안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나쁜 놈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막 열받네. 그런 연구가 이제 많은데요. 우보의 연구에서도 그런 건데요. 운전자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일 것 같은 승객하고 백인으로 여기는 승객으로 볼 때 아무래도 전자를 더 2배 이상 많이 안 받아들인다. 이런 경우도 나왔고요. 또 뭐 다른 연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비백인에 대해서 이런 하는 이런 인종차별 문제까지도 실제로 여기가 개입돼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참 슬프다. 그러니까 대놓고 네. 예를 들어 이제 대놓고 나 흑인 싫어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은근히 고도로 조직화된 차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이게 뭐 이 사례가 보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노동 강도를 아주 비인간적으로 강화하고 또 감시도 하고 이런 것들도 그게 객관적이라고 해서 이게 정당화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아까 찬희 쌤이 얘기하신 거는 이제 그러면 뭐 알고리즘 관리라는 게 항상 그 인간의 편견이나 이런 게 다 배제되느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사실 노동 매개 플랫폼 기업들이라는 게 이 자기들은 어떤 위치에 있냐. 자기는 무슨 사용자가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거리를 우리는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매개해주고 교류를 활성화해줄 뿐이다. 이 역할을 원활하게 하는 해줄 거예요. 뿐이다. 원활하게. 그러니까 니네 사용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항상 이 논리를 들어가지고 이게 그렇죠. 책임은 회피하고 우리는 돈은 벌고. 사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플랫폼 기업들이 하는 걸 보면은 업무 시간도 자기들이 정하죠. 수행 속도 뭐 이런 업무 수행을 속도하는 것도 하죠. 수수료율 이런 것도 다 자기들이 결정하죠. 예. 네가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말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좀 업체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옷까지 이 옷을 입어라, 어떤 로고를 착용해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고객 응대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채용과 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강도 높은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사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플랫폼 노동의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단지 이 강도 높은 지배력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저항도 더 어려워진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플랫폼 노동자는 모이지가 않으니까요. 일단. 예. 일단 디지털 앱이 인사를 이렇게 실제로 사실상 관리하는 형국인데 여기 저항한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 아이고 나 여기서 못 하겠는데 그냥 떠나는 거거든요. 앱을 삭제. 예. 근데 이건 저항이 아니지. 예. 플랫폼 탈주지 탈주. 나 너무 슬프다. 앱을 삭제. 이 플랫폼 노동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이 일을 할 사람들이 항상 많다라는 거예요.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결국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가 막스 용어로 하면은 이 광범한 산업 외비군을 양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장이 항상 경쟁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나 떠나면은 이게 뭐 시장 압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면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이 너무 힘들어진다. 맞아요. 이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동시에 전체가
그 파업 동맹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그런 없죠. 일도 일어나기 어려운데 말이죠. 우리가 촛불 수준으로 파업 동맹하고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어렵다. 서로 빨리 잡으려고 난린데요. 뭐 예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이 네. 노동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 통제는 강화하는 이런 모델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노동에는 이러한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이 노동 영역 외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다른 문제 많죠. 뭐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 네. 기존의 사회보험 체계가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우리 영화 옥자 보면 씨난 4대 보험 없어 그렇게 나오는 이제 특고 노동자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자여지만 4대 보험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은 이제 지역가입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네. 돈만 좀 더 내면 어쨌든 커버는 되죠. 아 근데 사실 그 부담이 커서 쉽지 부담이 커서 않아요. 안 하죠 그것도. 네. 엄청 크죠. 4.5, 4.5인데 이쪽 4.5를 다 해서 내가 9%를 내야 돼. 그 국민연금 누가 해요? 어차피 뭐 기초연금에서 똑같기는데 이제 기초연금하고 중복 못 받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안 받게 되는 거죠. 어쨌건 뭐 그래도 할 수는 있다 이거죠. 네. 근데 고용보험은 아예 없죠. 고용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산재보험도 심각한 문제가 많다. 그 산재가 또 특히 네. 또 문제. 제가 라이더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네. TV에도 많이 나오죠. 산재를 이제 개인이 보험을 드는데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개인이 들 때요. 워낙 네, 산재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러니까 바이크가 보험 요율이 높은 아, 거죠. 네, 그렇구나. 사고가 많이 난다고 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노동 같은 경우는 아예 4대 보험 적용 요지가 아예 없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하고 있지만 저는 유튜브가 이제 부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유튜브가 주업인 사람, 직업적 유튜브 이들은 누가 현행보험 체계에서 보호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뭐 실업이 뭐 일이 없어졌다, 뭐 보는 사람이 적어졌다, 뭐 아프다, 뭐 어떻게 할 거야? 예. 갑자기 뭐 밤에 이렇게 라이브 찍다가 갑자기 하고 쓰러졌어.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책임 못 진단 말이야. 현대 복지 국가는 그래서 사회보험이 근간이 되고 여기에 자녀복지라고 해서 이제 공공부처가 보완적 역할을 해서 이렇게 작동해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플랫폼 노동 확대는 결국 이 복지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게 된다는 거죠. 아. 네. 플랫폼 노동을 그 마르크스 개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네.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오랜만입니다. 네. 헬로 막스. 마시 집안에 참 마시 엄청난 참 분이 많이 마르크스 요새 생소해요. 개념을 네. 통해서 보면 네. 플랫폼 노동이 뭐냐 네. 마르크스 개념을 통해서 보면 노동에 대한 자본의 형식적 포섭이 없는 실질적 포섭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겠다. 또 어려운 말인데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형식적 포섭, 근데 실적 왠지 포섭. 멋있는데요. 아, 멋있죠. 포섭. 이 마르크스의 1858년에 이 완성한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룬트리세. 예, 보통 뭐 그런트리스라고 많이 얘기하죠. 유명하죠. 아. 예. 이게 노동자들이 이 산업 자본가들하고 고용 계약을 맺어 노동자로 일하는 거를 자본에 의한 노동의 형식적 포섭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 관계로 맺어졌다는 네네네. 거. 계약이 형식적 포섭이다. 예. 근데 실질적 포섭은 뭐냐 그러면 노동자들이 대공장에서 자율성을 상실한다는 거. 그 이전에 자기가 이 소공업 장인으로서 자기가 일단 뭐 자기 그렇죠. 자본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노동을. 작업장을 통제했다라는 거. 네네. 그 노동 속도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뭐 일의 진행 방향이라든가 생산량이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통제권을 행사하고 이랬는데 기계제 대공장에서는 이 자율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겁니다. 그 기계의 리듬에 맞춰 가지고 단순 반복 노동을 수행하는 그런 기계 일부가 돼버린 거지. 처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완전히 종속됐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실질적 포섭. 예, 그렇죠. 아. 거죠. 이런 관점이 나중에 이제 자본론에서도 계속 깔려 있습니다. 네. 근데 플랫폼 노동을 보면요, 일단 고용 계약을 맺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형식적 포섭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죠. 근데 플랫폼에 대해서 노동자의 종소성은 또 강하게 드러난다. 엄청나죠. 실질적 포섭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이 형식적 포섭이 없는 실질적 포섭이다. 그리고 그 실질적 포섭이 오히려 보면 더 강화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물론 이 노동에 대한 형식적 포섭 없는 실질적 포섭이라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외주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불안정 노동 체제 일반적 성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그 정식으로 이 고용 계약을 맺은 전일제 이 노동자는 사라지고 계속 이 개인 사업자, 독립 사업자 우리가 뭐 다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렇지만 실제는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걸 영어로 아웃소싱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했죠. 예.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디지털 플랫폼이 노동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면은 아까 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알고리즘에서 인사 관리하고 저항하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포섭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형식적 포섭이 없다는 점이 아까 찬희 선생님이 말한 이 4대 보험 이런 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또 과세 문제도 일으켜요. 소득이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적기 때문에 그렇죠. 보편적인 과세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적 포섭 그리고 실질적 포섭이 이 막스 개념을 통해 가지고 플랫폼 노동을 보게 되면은 좀 뭐 노동자 인권, 노동권 차원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고 또 거시경제 문제까지 이 포괄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틀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그래서 한번 거론해봤습니다. 네. 형식적 포섭이 없는 실질적 포섭이다. 실질적 포섭 안에는 노동자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삐딱이님을 통해서 이 막스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플랫폼 노동의 문제점을 다뤄봤는데요. 특히 플랫폼 노동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것 같고 그것을 확인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늘 우리는 대안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대안이죠. 네, 문제를 이렇게 이제 파악했으면 예상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대안을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이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이 대안이죠, 연구소의 이름이 언론기고 그리고 또 뭐 토론에 참여, 그다음에 뭐 심지어 이제 이렇다에서도 부분적으로 얘기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 대안들 전체를 이렇게 자세히 다룬다기보다는 현재 논의되는 여러 대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대안들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네, 좋아요. 근데 삐딱이님은 어떤 대안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의 특수성이기도 한데 플랫폼 노동이 여전히 특수 고용 노동자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특수 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대안은 여전히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노동자이니까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이제 대안으로 계속 요구됐던 거죠. 물론 수용되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저는 여전히 이 대안이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를 동원하기 때문에 사용 종속 관계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 중에는 대리기사, 화물운전 이 과거 전형적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 종속 관계 전속성 요건을 인정할 여지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이 노동자성 인정이 여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플랫폼 노동의 본래적 성격, 그러니까 이게 뭐 불특정 다수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만 주목을 해서 한 곳에 전속돼 있지 않다. 이제 노동자성 인정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도요. 이게 이제 뭐 법률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법 판결에 의해 가지고 이 소위 주문형 플랫폼 노동, 그러니까 온디맨드 노동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버 사례도 또 뭐 그렇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일정 부분 해결책이라는 것은 뭐 이해가 되는데 이게 또 포괄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뜻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포괄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사실은 뭐 근본적인 해결책도 좀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제 플랫폼 노동 중에서 이 크라우드 노동은 이런 방식이 또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크라우드 노동은 이제 플랫폼 노동에 주목할 만한 그런 규모 면에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이 일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법부 해석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그러면은 이게 노동자성 인정해라 이렇게만 돼서는 곤란하고요. 좀 법과 제도를 좀 고쳐서 일정 부분 좀 안정적으로 이거를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지금 사용 종속 관계에 보면 이게 지휘 명령성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명확하게 지휘 명령이 이 플랫폼 기업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확정이 돼야만 이게 이제 노동자성이 좀 인정되는 부분인데 이걸 좀 요건을 좀 안아야 돼요. 그래서 법률 필요하면 개정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뭐 고발해가지고 사법 판결 기다리고 이제 이런 사후적인 측면이 아니라 지금 삐딱이님 얘기하신 것처럼 미리 이런 법률들을 좀 이렇게 정비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촛불 정부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서서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번에 삐딱이님이 프레시안에 쓰신 글이 있어요. 플랫폼 협동조합 이것을 이제 대안으로 강조하기도 하셨는데 플랫폼 협동조합은 대안에 있어서 어떤 위상을 갖는가요? 예, 제가 생각하는 플랫폼 협동조합은 이 린 플랫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노동 약탈적이라는 거.
그렇죠. 예. 그 성격을 이제 거세하면서도 완전히 부인하기 힘든 게 생산성이 또 있거든요. 승차 공유하면 좋은 거잖아요. 공유 경제의 장점. 예, 그러니까 저번에 네. 제가 막 플랫폼 노동 이거 막 문제 아니냐고 막 얘기를 했더니 슈퍼바이저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승차 공유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랫폼 협동조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공적 대안의 하나로서 플랫폼 협동조합이 좀 강조하는 거고요. 또한 이게 플랫폼 자본주의 차원, 그러니까 꼭 플랫폼 뭐 노동 매개 플랫폼, 린 플랫폼만이 아니라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차원에서 대응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이렇다의 슈퍼바이저님 연구소 소장님이시죠. 금민 소장님은 이 사회가 플랫폼에 대해서 공유 지분권을 설정해서 공유부 배당 재원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제 소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사회 운동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러면 우리 사실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공산주의적인 어떤 그런 요구이기도 한 거잖아요. 사회가 이 어떤 생산 수단을 중요한 생산 수단을 공유한다는 거니까. 근데 바로 이게 뭐 운동 사회 동력으로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잠정적인 대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플랫폼 협동조합은 그런 잠정적인 어떤 대안의 위상도 지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동법적 규제만으로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이제 가능하게 한 그런 잠재적 시장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미 여러 분야 여러 형태의 린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효과를 핵심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보면 플랫폼 자본이 이 공간을 그냥 초기에 장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새로운 어떤 공유주의 인클로저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이 공간을 그러면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 만약에 이 전부 다 이 사기업 린 플랫폼이 다 장악하면은 나중에 이걸 어떻게 또 뒤집어 볼 수가 있겠냐.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저기에 규모가 작더라도 플랫폼 협동조합들이 많이 이제 들어서 있어야지 나중에 정말 근본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 협동조합 관련해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선차적인 또 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지할 거는 금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모델이 있는데 기존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규제 완화가 있어야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타다 비즈니스도 보면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편법적으로 허용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규제를 통해서 지킬 공공성에 비해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허용해 가지고 회선들 공공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타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웬만한 개발자들 모이면은 그런 앱 하나 개발하는 게 무슨 크게 혁신도 아니고요. 네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무슨 대단한 혁신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뭐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허용해 주면은 나중에 그런 기업들이 시장을 다 장악하는 경우는 굉장히 독점 피해가 엄청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공적 대안을 다시 적용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들도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뭐 금지가 능사냐, 뭐 규제 때문에 뭐 혁신이 안 되고 뭐 투자가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말이 너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버, 뭐 에어비앤비 이런 모델들은 사실 굳이 허용 안 해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금지해야 될 영역은 금지를 하는 게 선차적인 대안의 위상을 갖는다 이렇게 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금지할 것은 금지해라. 예, 저는 보호할 것을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금지라는 용어를 쓰면 막 무조건 사람들은 그건 규제라고 생각하고 규제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불어. 근데 근데 이제 뭐 공공성을 훼손하는 부분들을 훼손하지 못하게 이게 불허해야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럼 찬희쌤은 위에서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사회보험 체계를 악화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와 관련된 또 대안은 있을까요? 네, 제가 뭐 잘 아시겠지만 기본소득 이제 뭐 강연을 많이 다닙니다. 뭐 6월에 뭐 한 10몇 번 다니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래서 다니고 있습니다만 가끔 이제 받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본소득이 되면 사회보험이 다 없어지는 거냐? 그런 식으로 이제 호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전혀 아니고요. 네. 기본소득 사회보험하고 잘 공존해야 됩니다. 사회보험이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주로 공공부조라든가 일부 사회수당 등 현금성 복지를 대체하는 거지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사회보험이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주요 주축이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복지국가가 와해되고 있다고 해서
사회보험자 싸그리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을 만들면서 사회보험을 오히려 확대하고 강화하고 재조정하고 네네. 시대에 맞도록 재설정하고 이런 게 네네. 필요한 거죠. 따라서 오히려 플랫폼 노동 시대에는 오히려 사회보험 성격을 재조정하면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는 네, 거죠. 네. 이게 이제 기본소득과 함께 써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서정희 백승호 교수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장 개혁이라는 글을 쓴 게 있는데요. 네. 기본소득 사회 한국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으로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저도 뭐 자주 뵙는데 이 두 분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고용 기반 사회보험 이게 기존의 사회보험입니다. 네. 여기로부터 네.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 이동하자.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고용됐건 안 고용됐건 네네. 소득 기반 사회보험이 전 사회적인 새로운 사회보험 모델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유튜브도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유튜버들도. 네. 현재 직접 고용 계약에 기초한 사회보험을 네. 간접 고용 계약이나 사업 수주 계약까지 확대하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과 취업자가의 고용을 매개로 해서만 부담되는 사회보험료가 아니고 고용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을 기준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예, 뭐 구체적 방식까지는 뭐 제가 할 문제는 아니고 뭐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해야겠지만 이런 어떤 근본적인 방향에서의 개혁이 현재 사회보험의 역진적 구조. 네네. 진짜 없는 사람은 사회보험 못 들고 예, 오히려 맞아요. 9%를 내야 되고 네. 있는 사람은 4.5%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잠깐 백수 시절에 네. 너무 얼토당토하는 금액이 날라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역 그 연금 있잖아요. 연금. 아 연금, 국민연금. 예. 국민연금. 그래서 이제 이게 플랫폼 노동 이전에 이제 신자유주의 불안전 노동 확산에 있어도 이게 사실 네. 필요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 하고 있었고요. 플랫폼 노동 확산에 즈음해서 못했던 이 과제를 한꺼번에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회학자인 피터 크라우치 교수 같은 사람은 기왕의 사회보험 과세에 추가해서 노동의 사용건당 자본 과세를 해서 네. 사회보험 재원을 확보하고 네. 이걸 통해서 플랫폼 노동자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네네. 부담을 지우자 이런 주장을 제기한 바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안들은 좀 전문가들이 좀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꽤 이제 긴 시간 1부, 2부 녹음을 했는데 플랫폼 노동에서 예상되는 문제랑 대안을 그 조목조목 잘 짚어본 것 같고요. 네. 찬이쌤과 삐딱이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대안으로서 이제 일단 첫 번째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거고,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공공성이 높은 영역에서 린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을 금지하라, 불허하라, 불허하라. 예. 예,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대안으로서 이제 플랫폼 협동조합 필요하다.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기본소득 차원에서 이런 대안들 이렇게 먼 전망이나 대안들이 있지만 그 과도기 안에서 좀 이게 운동적 차원에서의 그렇죠, 그렇죠. 예, 협동조합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용 기반 사회보험의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용 기반이었는데 최근 이제 지금까지는 고용 기반이었지만 이제는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 전환해야 된다. 네네.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저는 두 분도 다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린 늘 기승전 기본소득이잖아요. 이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는 이게 대안이 될 수 또 중요한 있다. 대안이죠. 궁극적으로 저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계속 이제 다뤄왔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또 우리가 기회 되면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삐딱이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저에게 이 마르크스 선생님의 또 가르침을 주시고 예, 오늘 형식적 보석 없는 실적 보석. 실질적 보석이다. 네, 예, 오늘 중요한 슬로건으로. 말씀을 예, 네. 해주셨고요. 네네. 예, 삐딱이님 수고하셨고 차이쌤 애쓰셨습니다. 오늘 이렇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